저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부분 단면도 했었죠. 이번에 이제 회전 도시 단면도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회전 단면도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KS 규격 제도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핸들이나 바퀴, 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적용해야 될 요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이제 바퀴 등의 암이라고 하는데 암. 좀 이따 이제 이 암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보고요. 그 다음에 림. 이게 이제 바퀴 구조에서 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V벨트 풀 같은 회전체 구조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브, 리브. 그 다음에 훅은 이제 갈고리고 축. 그 다음에 뭐 구조물의 부재.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등의 절단면은 90도를 회전하여 표시하여도 좋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요 밑에 추가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단을 꽂고 전을 파단해서 그 사이에 그린다. 즉 이게 그 해당 뷰에서 90도를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우측에서 바라봐야 잘라가지고 우측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우측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자른 부분에다 바로 표시를 해줄 때 그 표시되는 곳 전후를 파단해서 그 사이에 그린다. 이것도 좀 이따 보면 알고요. 그 다음에 절단선의 연장선 위에 그린다. 그 다음에 도형 내 절단한 곳에 겹쳐서 그린다. 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 다 이제 알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것 대표적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샘플로 이제 그려놨습니다. 처음에 이제 바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퀴가 대충 이렇게 생겼죠. 안쪽에 이제 축 낄 수 있는 부재가 있고 요 사이가 이제 좀 무게를 줄이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이걸 자전거로 하면 살이라고 하죠, 살. 살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암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지해주는 살. 뭐 이제 자동차에서는 스포크라고 많이 얘기하죠. 뭐 포스커프, 뭐 바이크 스포크,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이 암을 얘기를 합니다. 이 암의 이제 형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암을 잘라가지고 위에서 바라본 형태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단면도를 치게 되면 이게 자른 절단선을 그려놓고 다른 데다가 이제 그려놓는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90도를 돌려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다. 굳이 다른 뷰를 이제 하나 생성할 필요 없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내부, 부재 내부인데 도형 내에 절단한 곳, 지금 여기서 잘랐다는 요 중심선에서 잘랐다는 얘기죠. 절단한 곳에 겹쳐서 지금 이 형태하고 겹쳐 있는 거죠. 겹쳐가지고 무슨 선 가는 실선을 사용해서 그린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림이라는 게 요 바퀴 전체를 구성하고 요 휠, 자동차로 얘기하면 휠입니다. 휠의 단면을 얘기합니다. 휠의 단면. 그런데 얘는 지금 원형으로 있다. 핸들 같은 거죠. 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림의 단면이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지막 방식에 의해서 도형 내에 여기서 잘랐다 절단한 곳에 겹쳐서 가는 실선으로 그려준다. 그리고 이제 해칭은 단면도니까 해칭은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는 이제 바퀴에 대한 암이나 림은 이제 암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림은 이 부분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한다. 훅은 이제 제가 여기다 별도로 안 그랬는데 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갈고리 생각하시면 돼. 갈고리. 그래서 갈고리로 돼 있는 거 그 갈고리 그 형태가 단면이 계속 변형이 되면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갈고리의 단면들을 표시해 준 거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나옵니다. 예.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조물의 부재 등의 절단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준비된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H형광, 또는 I형광,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형광이에요, 형광. 그러니까 어떤 이제 형광이 이제 많이 부재로 사용이 되는 건데, 건축이나 그런 데 사용되는 부재. 물론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되죠. 기계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부재인데,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 지금처럼 이제 전체 기장이 나오고, 여기다가 우측 면도를 별도로 그려가지고 단면 형상을 그려주면 돼.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굳이 뭐 회전 단면도를 쓸 필요 없는데 이게 이제 도면에 넣다 보니까 얘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우측 면도를 넣을 공간이 좀 없는데 그리고 딱 봤더니 이게 길이만 나와 있고 요 안쪽에는 뭐 가공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완전히 빈 공간이다. 그때 이 단면을 굳이 우측 면도를 따로 뽑지 않고 자 하나 복사할게요. 자 복사해서 가져가는데
치수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제 치수까지 다 가져갈게요. 가져가는데 여기서 이 가져갈 때 이건 가져가시면 안 돼요. Shift 위아래. 왜냐면 위아래 여기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겹쳐서 표현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를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내린다. 자, 근데 이렇게 겹쳐서 표현했을 때 아까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가는 실선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된 이 선들은 이렇게 우측면도로 따로 뺀 게 아니라 겹쳐서 회전 단면도로 도시했다고 한다면 이 내부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모두 치수나 이런 것들을 빼고 전부 다 어떻게 가는 실선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는 실선으로 표현해 줄 거면 얘도 필요가 없죠. 여기는 이제 겹치는 거니까 필요가 없게 돼요. 겹치니까 어차피 가는 실선 해봤자 이 선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지울 거예요. 안 지우고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런 형광류는 이렇게 표현 못합니다. 도형내의 절도란 곳에 겹쳐서 가는 실선을 사용하여 그린다. 이렇게 표현 못해요. 왠지는 지금 딱 봐도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 있는 외형선 하고 이게 겹쳐요. 그래서 이 I자가 잘 안 보여. 네. 저 형태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 중간에 이렇게 껴서 넣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타원 형태가 요 끝 점점만 닿아 있으니까 이 형태가 온전하게 다 보이죠. 단면 형태가 온전하게 다 보인다고.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점점만 닿아 있으니까 단면의 형태가 온전하게 다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정면도에 그려져 있는 여기 있는 요 모서리선하고 여기 있는 요 모서리선 때문에 이게 겹쳤는데 겹쳐서 저렇게 표현을 하면은 가는 실선으로 구분을 해줘도 요 선은 겹쳐가지고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 형상이 잘 안 보여요. 물론 해칭은 넣겠지. 해칭은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좀 키울게요. 해칭은 넣겠지. 그리고 이제 가는 실선. 이렇게 해도 형태가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거는 매한 가지입니다. 매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요 마지막 걸 쓰면 안 돼요. 이런 형광류 쓸 때는 마지막 걸 안 쓰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것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 것을 사용합니다. 자, 만약에 두 번째 걸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치수가 밑으로 빠져나와 있으니까 위쪽 공간이 없으니까 얘를 약간 밑으로 내려줄게요. 전체 기장을 제가 밑으로 뺐으니까 이런 경우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고 이제 여기는 막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별도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외형선하고 겹쳐 있지 않으니까 다시 전부 다 외형선이에요. 외형선으로 표현해줘야 돼.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외형선. 그리고 이제 이 중심선을 쭉 연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그렇죠? 여기를 잘랐을 때 그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다. 이게 이제 절단선의 연장선 위에 그린다가 이 의미예요. 절단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위쪽에다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이 방식은 안 쓰여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럴 거면 우측면도 그냥 빼지. 지금 우측면도 놓을 공간이 없는데 우측면도 놓을 공간 없고 위로 공간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도면 양식이 일반적으로 용지 사이즈가 대충 이렇게 되니까 얘 우측으로 뺄 공간 없는데 위로 공간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기는 하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경우는 요 안쪽에 뭐 가공된 구멍들이 막 많이 있다든가 그 구멍들에 대한 치수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뭐 만약에 이제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런 구멍들을 없애버리면 없애지 않으면 얘가 이 안쪽에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멍들에 대한 치수가 다 기입이 돼야 되잖아요. 이럴 때도 사용을 해요.
이럴 때도. 이러면서 우측면도 놓을 공간이 없다. 라고 하면은 이 방법을 쓰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그렇게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이 방식은 잘 그렇게 회전 단면도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다시 컨트롤 Z로 돌릴게요. 자, 컨트롤 Z로 이렇게 좀 돌려서 다시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자, 그럼 이제 요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은 절단한 곳에 전후를 파단한다. 그러니까 절단했잖아. 절단하고 이 형상이 들어갔잖아. 그럼 형상의 앞에서 일정 부분, 그 다음에 뒤에서 일정 부분을 파단을 해요. 파단선은 이제 앞에서 부분 단변도 제가 설명할 때 얘기했습니다. 요거 아니면 지그재그 선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파단선 또 귀찮다고 지그로 자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감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처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스플라인이겠죠. SPL. 여기서 이제 NEA 해가지고 근처점 해가지고 이제 여기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 살짝 S자로 꺾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NEA 근처점으로 해서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끝까지 딱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이렇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파단선 하나 그리면 반대쪽 파단선은 또 안 그려요. 카피. 뭘 그려요? 근데 요거 빼실 때 여기 치수기입 할 거잖아요. 치수기입 하게 되면 치수기입까지 다 될 수 있도록 웬만하면 좀 멀찌감치 벌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요거 이제 지울게요. 나 요거 안 지우고 요 위에 거 됐어요. 트림.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잘라줄 거예요. 요 두 선 가지고 요 안쪽을 잘라주고 요 안쪽을 잘라주고 바깥쪽은 이제 다시 한번 트림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제가 요 위아래 선 안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이 남아야 되거든요. I 형광 요렇게 잡아줘서 이제 요 사이를 끊어줄게요. 요렇게 그리고 이제 요렇게 되면 얘가 더 이상 가는 실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MA 외형선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중심선까지 들어갔네요. MA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파단선이잖아요. 파단선은 무조건 가는 실선.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선과 이 선은 가는 실선으로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표현해준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이 이거예요. 절단한 곳에서 전과 후를 파단해서 그 사이에 단면의 형상을 그려놓는다. 이렇게 쓰는 전제가 뭐다? 이 우측면도를 놓으면 되는데 우측면도를 놓을 공간이 없다. 이게 이제 구조물의 부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부재 표시를 이렇게 한다. 근데 이 부재도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길이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우측의 공간이 없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냥 우측면도로 그리지 이걸 굳이 애써 힘들게 어차피 이거 그리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굳이 해칭을 집어넣고 그쵸? 여기 해칭 안 넣어도 돼. 우측면도 빼면 해칭 안 넣어도 되는데 그 다음에 굳이 이거 그려놓은 걸 요 파단선을 그려가지고 자르고 그럴 바에 그냥 우측면도 그리지. 그래서 이것도 잘 안 써요 그렇게.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꼭 써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경우가 있어요. 경향이 아니라 경우가. 이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이제 요런 밑에 거예요. 우측면도로 처리가 안 돼. 그쵸? 우측면도 그리면 수문선까지 써가지고 그리면 원래는 수문선 배제하니까 원래 수문선도 잘 안 쓰겠지만 일반적으로 핸드 드로잉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는 수문선도 잘 안 쓰겠지만 이렇게 그리겠지만 자, 수문선을 써도 저기 형상을 이렇게 온전하게 표현하기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문선을 안 쓰려고 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측면에서 요 단면의 형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단면의 형상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제 요 사이에다가 껴넣게 됩니다. 사이에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자, 여기 중간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형상이 있고 중간에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요 중간을 끊게 돼요. 그래서 이제
X 라인으로 여기 중간점 잡고 이렇게 수직하게 올릴게요.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표시해줘야 될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높이는 여기 내가 여기서 끊었으니까 높이는 여기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평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쪽 T자 형태 뒤집어져 있는 형태니까 바닥 쪽 높이는 여기일 거예요. 바닥 높이는. 그럼 이제 폭을 갖고 와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끊었어? 여기서 끊었잖아. 여기서 끊었으면 어느 폭을 갖고 와야 돼? 지금 여기 표시된 이 폭을 갖고 와야죠.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를 여기에서만 직선을 그리지 않고 X라인으로 그린 게 이거를 태울 때 물론 이제 치수를 재가지고 갖고 오는 방법도 있는데 요게 이제 분명히 이쪽은 정치수 나올 거예요. 근데 이쪽은 정치수 안 나와. 여기 재면은 이렇게 되죠. 소수점 둘째 자리가 아니라 컨트롤 1번 자, 프라이머리 1차 단위에서 소수점 자릿수를 8째 자리까지로 표시를 해주면 8째 자리까지 쭉 가죠. 여기서 안 끝나요. 무한소수지 뭐. 보나 마나예요. 얘는 보나 마나 무한소수야. 그쵸? 그럼 못 따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45도 선 이용하면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중심선하고 겹쳤죠? 여기다가 그냥 45도 선 내려놔요. 내려놓고 여기는 갖고 와요. 왜냐면 지금 이건 수평하게 전개됐거든요. 그냥 이거 갖고 와요. 그리고 얘 먼저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자른 거니까 이 선에서 자른 거니까 높이는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정리돼요.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기 쭉 내려와서 이 T자에서 합쳐질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리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바닥은 여기서 이렇게 제가 아까 여기서 그냥 갖고 왔던 여기서 이렇게 갖고 오시려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칭 형상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 30.2 여기 34.33 이렇게 나오죠. 이거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이렇게만 지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잘랐어요? 여기서 잘랐어요. 여기서 폭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요거를 이렇게 직으로 전개를 해서 내리고 내리고예요. 그렇죠? 요 점 잘린 데서 직으로 전개한 거를 내리고예요. 내리고 나면 이제 필요 없어요. 내렸잖아요. 받아서. 이렇게 되고 이게 바닥의 폭이잖아요. 바닥이 요 두께잖아요. 요 두께니까는 트림 여기서 이렇게 정리되고 이렇게 정리되고 이제 이렇게 정리되고 이렇게 정리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됐으면 여기는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자 요선은 냅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제 이 정리할 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평면도에서까지 이제 잘린 부분을 표시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냅두시면 되고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여기서만 정면도에서만 표시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가 전체적으로 지금 필렛 되어 있는 거니까 주물 형태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도 주물이니까는 둥글게 되겠죠. 그래서 FR3 자르기 T는 T로 놓고 2번 해줄 거니까 M.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필렛 들어가겠죠.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여기도 필렛 들어가고 이제 여기도 필렛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르기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르기 T를 노 트림으로 바꿔주고 이제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필렛 주고 이렇게 필렛 들어가고 이렇게 필렛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트림으로 정리해줘야죠. TR하고 이때는 뭐예요? 엔터 한번 더 치면 된다 그랬죠. 엔터 한번 더 치고 여기서 이거 잘라주고 여기서 이거 잘라주고 여기서 이거 잘라주고 여기서 이거 잘라주고 이렇게 해주면 돼. 이제 제가 전산응용 기재도 기능사랑 아니면 이런 제도 실무에 들어오니까 제가 여지껏 이제 기본적으로 CAD 명령어 가르칠 때나 아니면 CAT 2급 할 때 트림 사용할 때 엔터 2번 치지 마세요. 땅땅 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땅을 써야 될 상황이 있고 내가 절단선을 직접 지정해야 될 상황이 있고 이게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땅땅을 제가 그 명령어 배울 때나
CAT 때 가르쳐 주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절단선을 내가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걸 하기가 싫어가지고 무조건 땅땅으로 해요. 그러면서 뭐 잔선을 남긴다든가 트림을 잘 이상하게 한다든가 그런 습관이 갖춰져요. 그러니까 이 땅땅이라는 거를 전체 그러니까 땅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트 두 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엔트 두 번이 결국은 이제 전체 모서리 경계를 잡는 거잖아요. 전체 모서리 경계를 잡는 건데 이게 안 쓸 게 아니고 무조건 못 쓰게 할 건 아니에요. 못 쓰게 할 건 아닌데 그걸 초창기에 알려주면은 그게 더 쉽다고 느껴지니까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어려워하는 것을 자꾸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저도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배우는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야 이제부터는 이제 땅땅 써도 돼. 대신 땅땅 쓸 상황과 엔터 두 번 쓸 상황과 네가 경계를 직접 지정해야 될 상황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사람이 한 가지 방식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엔터 두 번만 쳐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학생들한테 습관을 들여놔. 이 엔터 두 번이 습관이 되면 절대 내가 경계를 잡는 거에 대한 이해를 못 해요. 못 하게 돼요. 그걸 막아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이 엔터 두 번을 쓰시려면 내가 원하는 절단선을 잡는 경계를 잡는 법을 먼저 완벽하게 익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엔터 두 번이 편해. 그럼 엔터 두 번 치시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그래야지 본인이 캐드 실력이 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했죠. 지금 보면은 자르지 않고 내부에다 표현을 했잖아요. 그쵸? 내부에다 표현을 했으니까 해칭은 넣을게요. H. 이렇게 하고 해치 넣고 다 가는 실선 돼야 되고 내부에 이제 자르지 않고 표현할 땐 더 뭐예요? 지금 단면에 관련된 요 외곽선들은 다 뭐여야 된다? 가는 실선이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중심선만 빼고 다 선택을 해서 중심선까지 선택이 됐네요. 중심선은 뺄게요. 빼고 다 선택을 해서 이제 얘네들은 뭘로? 가는 실선으로 보내줘야 된다. 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이 선의 기울기가 있고 이 선의 기울기 있고 여기 선이 겹친다고요. 그럼 이게 우리가 캐드로 보니까 저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실제 출력을 하면 형상이 막 검은색 선이 막 여기서 막 뭉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의 형상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한 가지 여기서 T자 형태로 이렇게 다니져지는데 여기 있는 선이 완벽하게 외형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가는 실선이 표현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단면의 형상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처럼 파단한 곳에 전후를 파단해서 그 사이에 그린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절단선을 연장해서 그 위에다 그린다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가능해요. 근데 이 절단선 연장해가지고 이제 위에다 그리는 거 이렇게 해서 대충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할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아이고 카피로 했네. 무브로 해야지. 위에 그리나 아래 그리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절단선만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준다. 어쨌든 절단선의 연장 선상에 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도면 공간 차지하는 데가 늘어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요 공간으로 거의 도면 공간이 딱 나오는데 치수까지 넣고 하면 공간이 딱 나오는데 하부에 이만큼의 공간이 더 있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두 번째 방법은 잘 안 쓴다. 추가적인 공간이 더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잘 안 쓰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파단을 해준다. 그래서 실제로 얘는 우측면도 이런 형태는 우측면도를 더 많이 그리고요. 실제 이런 회전 단면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이다. 근데 이런 부분일 때 절단을 해줘야 된다. 왜냐면 이쪽에서 그리고 이쪽에서 혼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서 SPL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에서 NEA 또 해서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한쪽으로는 치수가 나갈 거예요. 그럼 치수 나갈 공간까지 감안하셔야 돼요. 치수를 멀찌감치 기입하는 것보다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카피하시면 돼요. 카피해서 치수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좀 길게 뽑아서, 그쵸? 좀 공간 좀 남겨놓고 이제 트림, 이걸로 이제 얘 잘라주면 돼요. 그쵸? 그리고 이제 트림, 그래서 이제 이거로 이제 여기 잘라줄 거고요. 이렇게 잘라줄 거고, 여기는 트림. 제가 지금 아래랑 요 위쪽에 선을 안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얘도 선택을 해야겠네요. 얘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선택을 해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요 사이를 끊고, 그 다음에 요 사이를 끊고, 요 사이를 끊고, 여기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여기도 마저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도 끊어줘야죠. 자, 요렇게 할 때가 우리가 뭐예요? 트림 할 때 절단선을 지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엉뚱하게 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기 이제 다음, 요 파단선은 가는 실선이 돼야 되고, 그쵸? 여기 이제 형상을 잘랐으니까 이 선들은 모두 다 외형선이 돼줘야 돼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남은 공간에다가 요 두께 기입해주고, 어차피 이 높이는 기입 안 해요. 왜냐면 대각의 중간을 자른 거기 때문에 높이는 결국 이 경사 각에 대해서 정면 그 각에 대해서 이제 이 높이는 나오는 거니까 높이가 계속 변동이 되는 거니까 높이는 안 하고 이제 여기서 치수 기입하면 이것만 기입해요. 여기서 요 두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높이, 이것만 기입해 준다고. 이것만 기입해줘. 이렇게 많이 해주면 요 폭도 기입 안 하지. 왜냐면 폭도 가변이잖아. 지금 여기서 가변이잖아. 이거에서 나오는 거니까 요것만 기입한다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필렛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만 이제 표시가 되고,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회전도시 단면, 일반적으로 이제 회전 단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본 거 이제 요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일 겹쳐서 표현하는 거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 이제 요 회전 단면이 우리가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건 뭐냐? 여기 나온 것 중에 하나 있죠. 리브. 리브에 대해서 우리 아직 안 다뤘다. 그러니까 리브라는 건 이제 우리 1번 부제에 리브가 있었죠. 거의 대부분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는 기능사는 거의 이제 주물이 한 개 부품씩은 나와요. 물론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주물 한 번도 안 나오고 가공품으로만 다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1번 본체가 주물로 되어 있는 형상이다. 그러면서 꼭 주물로 된 형상에는 리브가 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주물로 된 형상들은 그 전체적인 최적을 줄이고 그런 것 때문에 리브가 많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리브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리브가 들어가면은 꼭 나오는 게 뭐냐? 회전 단면. 실제적으로 이제 예제집들 보면은 이제 요 제공되는 문제에 리브가 있으면 거기에 회전 단면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꼭 리브가 그려져 있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리브가 그려져 있는 때도 있고 안 그려져 있는 때도 있다. 그거는 뭐 제가 시험을 여러 번 본 게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 일반적인 시중에 팔고 있는 이제 서적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들을 보면 항상 이제 여기에 문제 자체에 리브가 그려져 있다. 근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조립도에 리브의 단면을 그리지 회전 단면을 도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전산응용 기능사 시험 문제들이 그런 식으로 항상 나온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립도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건 부품도에 있어야 될 거지 조립도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변명처럼 시험 보는 학생들이 거기가 리브라는 걸 알아야 되고, 리브라는 걸 알려면 회전 단면이 표시돼야 된다. 아니요, 그거 표시 안 돼 있어도 이 단순히 표시 안 된 이 형상 가지고 여기가 리브라는 걸 모른다고요? 그러면 떨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내 생각은 그런데, 단순히 이 영상만 보고도 여기가 리브로 구성됐다는 걸 모른다고 한다면 아직 도면을 볼 줄 모르는 거고, 이 형상을 제대로 도면 보고 형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떨어져야지. 그 사람은 떨어지는 게 맞지. 아직 도면을 그릴 준비가 안 됐어. 당연히 떨어져야지. 왜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는 간혹 가다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격증 시험 문제가 응시생들을 배려해주는 행위를 하는데, 왜? 자격을 검증하고 있는데 왜 배려를 해주지? 이게 프로의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지 왜
학생의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 자격이 인정이 됐다는 건, 너는 학생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프로에 들어갈 만한 수준이야를 자격을 검증을 해주는 거지. 너 아직 학생 수준이야를 검증해주기 위한 게 자격시험이 아닌데? 왜 그딴 짓을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응시생분들은 되게 저를 재수없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저 재수없는 새끼, 야, 학생들 좀 힘들어, 자격증 시험 따기 힘들어하는 학생들 좀 배려해주지. 자격증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격증이 맨날 해외에서 까이지. 그게 자격이냐고. 자격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왜? 말이 안 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생각하세요. 자격증이면 자격증 다 와야지. 프로가 갖고 있는 능력을 100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거기서 100점이 합격이 아니잖아요. 60점 이상이 합격이거든요. 다소 부족한 거를 감안해 주는 게 감점해가지고 60점이잖아요. 40점을 감안해 주는 거 아니야. 40점이라는 건 40%를 네가 좀 잘못해도 그래 너는 아직 프로가 아니니까 내가 봐줄게 아니에요. 100%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왜? 프로도 100%는 안 나와. 왜? 프로도 실수를 하니까. 잘 나와야 90% 나오겠지 프로도. 그렇다고 해서 90%가 90% 이상, 90점 이상이 합격은 아니잖아. 60점 이상이 합격이잖아. 그러면 40%까지 봐준 거 아니야. 그럼 배려했지. 그만큼 배려했으면 배려했지. 야, 40% 정도 모자란 거 네가 회사 가서 충분히 메울 수 있어. 지금까지 그 정도까지 자격이 되면 그렇게 해서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지. 학생이 너 힘들어 시험 보기? 그럼 내가 이것도 친절하게 알려줄게. 이것도 알려줄게. 다 알려줄게. 그럼 걔가 할 줄 아는 게 뭔데? 뭔데 자격을 주는데? 걔가 할 줄 아는 게 대체.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시험 문제 그렇게 내시면 안 돼요. 뭐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제 학원 강사들 분이 음, 뭐 CAT 2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배운 학생이 떨어지면은 이번 시험 문제 왜 이렇게 어렵게 냈어 하고 막 제가 본 사람들은 이제 그 KPC라든가 그런데 전화해서 항의를 해요. 아니 학생들 가지고 시험 보는 거 시험 문제인데 왜 그렇게 어렵게 되냐고. 그 강사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강사가 할 짓인가? 학생이 거기서 떨어졌으면 얘가 아직 배움이 모자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더 공부시켜야겠구나. 강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학생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게 가르치는 게 강사예요. 쉬운 문제만 골라 풀게 하는 게 강사가 아니고 정신이 나갔어요? 왜 그래? 이게 강사만 그런가? 대학 교수도 그래. 대학 교수도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전화해가지고 자기네 학교 이번에 시험 보는 학생들 시험 보는데 문제 쉽게 내라고. 그게 교수예요? 양아치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이제 가르치는 교사분들이나 그런 분들 계시면 그러지 마세요. 왜 굳이 나서서 양아치 짓을 하세요? 쪽팔리지 않으세요? 본인들은 안 쪽팔릴지 몰라. 본인들은 몰라. 근데 그런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 저한테 이제 캐드를 배우러 온 적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공고 애들, 뭐 그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한테 배운 애들 학원 이중으로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애들이 저한테 그래요. 어이, 교사라는 사람이 그딴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뭐 그 사람 때문에 편하게 합격해서 좋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저기 학생들 앞에서 보일 만한 모습은 아닌데 학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들. 학생이 그 사람한테 배운 학생이 생각할 때도 자기가 그 선생님 때문에 편하게 합격하는 건 좋기는 한데 아무리 봐도 지가 봐도 양아치인 것 같대. 교사라고 생각이 안 든대. 학생이 그렇게 느껴요. 고등학생이. 아유, 쪽팔린 질 하셔야지. 그렇게 양아치 짓 하지 맙시다. 좀.
이제 물론 이제 자격증 시험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문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싸리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의 제기해야지. 자격증 시험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난이도가 어렵다고 해서 문제를 탓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강사나 교사는 자기한테 배운 학생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르쳐야지 쉬운 문제 골라서 가르치시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3점포 빠졌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조립도에서 이제 회전단면 표시해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립도를 그리는 게 아니니까 단품도를 그리니까 단품도를 할 때는 표시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리뷰가 나왔으면 거의 일반적으로 회전단면 도시를 꼭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무에서는 이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요거 그렇게 그렸는데 요렇게 그렸는데 요게 리뷰인 거 모르면 병신. 예, 맞아요. 실무는 그래서 안 그려줘요. 물론 이제 그려주시는 분도 계세요. 사람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그거 그리는데 시간이에요. 그래서 실무는 굳이 안 그린다. 왜? 우리가 회전단면 도시 해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끝에 필렛 들어갔다. 근데 이게 전체 주물로 가공된다. 여기에 필렛, 요 리뷰에 필렛이 안 그려져 있다고 필렛, 평면도 이렇게 필렛 가 있는 게 이렇게 안 그려져 있다고 필렛 들어가는 거 모른다. 걔가 도면을 볼 줄 모르는 거지? 왜? 이거 주물로 만드는 건데? 응, 그쵸? 예. 굳이 표시해줄 필요 없어요. 필렛 부분. 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회전단면 도시에서 뭐예요? 거기다 두께값 입력합니다. 자, 두께값 거기서만 입력하는가? 가능한가? 여기서 입력 가능하지? 왜? 왜 굳이 회전단면 도시를 해야 되는데? 응? 도대체 왜? 그쵸? 근데 자격증 시험에서는 도대체 왜 꼭 회전단면 도시를 해야 될까? 저도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대부분 지금 이 교육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교육계에서 있는 사람들의 폐해예요. 그냥 예전에 책에서 배운 그 원론만 가지고 그냥 땡땡땡땡땡 되고 있고 제도 기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발전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단면을 치라고 하지 여기다가. 왜 단면을 쳐야 돼? 여기다 그냥 치수기 입하면 끝나지.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합격을 하려면 그 사람들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회전단면 도시해야 됩니다. 이제 회전단면 도시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두 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 리브가 앞에서 제가 이제 샘플로 보여드렸던 이것처럼 이제 경사가 들어있는 경우, 경사가 들어있는 경우에다 먼저 할까요? 여기다 하게 되면 자, 이거 두께가 이제 여기서 보면 한번 재볼게요. 두께가 이제 저쪽 리브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8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간에 적절하게 이제 이 선과 수직선을 그려야겠죠? 수직선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X 라인 해서 여기서 이제 직교죠? PER, 퍼펜디큘라. PER, 엔터. 혹시라도 이제 그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이제 PER 치고 엔터 친 건 이거예요. X 라인, 엔터.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여기서 퍼펜디큘라. 직교. 선택해 준 거예요. PER 치면. 그리고 이제 이 선을 땅 찍으면 이 선과 직각인 선이 나오죠. 그쵸? 이 각이 얼마인지는 지금 우리 각도 기입 안 해놨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직각인 선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대략 이 선의 중간 정도에다 딱 붙여요. 그리고 이제 아까 두께가 8이었잖아요. 옵셋 4. 절반하면 4겠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요걸 요 끝까지 가게 하느냐? 끝까지 가게 하면 요 수직으로 돼 있는 선과 만나고 여기 수평으로 돼 있는 선과 끝 처리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일정 거리만큼 띄우는데 여기 필렛이 들어가요. 얼마? 3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주물이니까 필렛 방향 3이 들어가니까 그 3 포함하고 직선부가 남아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요. 옵셋 10 정도 해줘요. 10 정도 해줘요. 그리고 이제 트림 해가지고 이제 요 선으로 여기는 싹 다 잘라줘요. 요 앞부분은 여기 필렛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F R 3이고 여기서 자르기 T는 뭘로 해야 돼요? 자르지 않기. 노. 안 그러면 얘까지 잘릴 거니까. 노로 해서 자 다중 M 2번 해야겠죠? 요렇게 한번 선택하고 요렇게 한번 선택하고 그 다음에 ESC 그 다음에 트림. 자 여기서는 땅땅 2번 할까요? 안 하죠. 왜? 땅땅하면 어떻게 돼요? 요 선 땅땅하면
엔터 한 번 더 치면 이렇게 잘리죠. 이거 남죠. 이럴 땐 안 해요. 이럴 땐 안 해요. 그래서 트림 이럴 땐 뭐예요? 요 필렛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딱 한 번만 자르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해서 쓰라고. 트림 할 때 땅땅 칠 때랑 땅땅 치지 말 때랑 구분해서 써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잘라주고 그 다음에 LEN DE 2mm 중심선이니까 2mm 튀어나오게 하고 얘는 뭐 중심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 형상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리브에서는 형상을 자를 수가 없어요. 그쵸? 딱 봐도 이 형상 자르면 안 되게 생겼잖아. 이게 잘라줄 거야? 네, 안 돼요. 리브가 나오면 무조건 형상 안 자른다. 형상 안 자르니까 어떻게 된다? 중간에다 길어넣었으니까 얘네들은 무슨 선? 가는 실선이다.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해칭. H. 자, 여기서 각도는 이제 기본으로 둘게요. 기본으로 두고 이제 45도 선으로 이렇게 된다. 간혹 가다가 이제 요거의 각도가 45도인 경우 이제 얘가 45도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칭에 나중에도 설명했지만 이 해칭 요 사선은 요 주변에 있는 선과 평행하거나 직각 90도면 안 돼요. 그 외의 각도를 이루어야 돼요. 각도의 차이가 있어요. 둘 사이에. 차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칭을 한다. 근데 요거는 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90도 돌려줄게. 90도 돌려도 차이가 없네. 45도를 돌릴까? 45도 이렇게 돌려줄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좀 더 많이 표현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끝내고 이제 얘네도 가는 실선으로 가야겠죠. 해칭도 가는 실선으로 가고 그다음에 얘는 없애요. 이렇게 그려주고 내부. 그렇죠? 내부에 이제 리브 처리할 때 리브 할 때 많이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봤는데 요거 말고 한 가지가 또 있죠. 여기 이제 수평으로 된 형태. 그렇죠? 수평으로 된 형태. 얘 같은 경우는 거주고 그 다음에 여기 두께가 12다. 그쵸? 그럼 이제 옵셋 6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처리돼요? 트림 일단 중심선 잘라줄게요. 아이고 잘못 잘랐다. 잘라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잘라주고 그 다음에 LEN DE 2mm 이렇게 하고 이제 MA 요건 중심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렛 들어가겠죠? F, R, 3, 트림, 노 트림. 이렇게. 다중에 M 안 했네요. 다중에 M 하고, 이렇게. 그리고 M이 또 오타가 났나 보네. 왜 오타가 나지? 이렇게. 이번에 M 제대로 들어갔네요.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트림, 필렛만 선택을 해서 자르고. 그러면 딱 정확하게 잘리잖아요. 남기지 마세요. 트림을 해가지고 뭘 남길 생각을 하지 마. 남겨놓고 남긴 거 나중에 지우면 되죠. 그래놓고 안 지우는 애들이 허다해. 자, 그래놓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왜? 옆에 있는 선하고 평행하고 얘하고 90도야. 그쵸? 이럴 때는 다시 0도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네들 무슨 선? 중간에다 넣은 거니까 가는 실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 또 이렇게 돼 있다고 대칭으로 그래 돼 있다고 또 이렇게 딴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표현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만 있다고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는 거. 양쪽 다 표현을 하든 한쪽만 표현을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양쪽을 표현해 주는 게 좀 더 확실하긴 하겠죠. 확실하게. 형태적으로. 그리고 이제 요 끝단까지 붙이는 건 여기 이제 이렇게 필렛이 간다. 이런 것까지 친절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런 형상, 이렇게 수직 수평한 형상에서 내가 옵셋 10 해가지고
이런 형상일 때 이렇게 그려주면 틀린 겁니까? 아니요,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셔도 됩니다. 굳이 여기 필렛이다라는 거 표현 안 해줘도 되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회전단면 도시 안에도 여기 필렛인 거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여기도 필렛인 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바보예요. 그 여기 필렛 같은 경우는 여기 표시돼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거는 표시를 안 해줘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요거와 동일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줘도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형태에서 대부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양쪽을 다 줬을 거예요.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양쪽을 여기 두께가 적게 이를 재보면 8이죠. 그럼 이제 옵셋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자, 중심선을 전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른다는 건 양쪽 다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2mm씩 삐져나오게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F. 자, 그 다음에 R3. 이걸 이제 미러로 해서 그려도 되는데, 저는 이거 미러로 해서 잘 안 그려요. 한쪽 그리고 미러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그렇게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르기 T를 노트림으로 놓고, 자르지 않기로 놓고, 그 다음에 다중 M을 넣고, 3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냥 줘요. 그냥. 땅, 땅, 땅. 물론 이제 마우스 클릭수가 많으니까 선생님 클릭수가 너무 많은데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개인의 이제 선택인 거예요. 요거 그려가지고 미러를 하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그 다음에 이제 트림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필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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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렛을 잡아요. 그렇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잘라요. 그 다음에 사이 컷해줘요. 그 다음에 잘라요.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이제 H. 여기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고요. 엔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쑥 다 잡아가지고 가는 실선 해줘요. 이렇게 해줘요. 자, 이렇게 해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쪽 리브 있잖아요. 이 리브 표시를 했는데 이 리브는 또 보면은 여긴 이렇게 해놓고 요 리브는 끝까지 안 닫고 뭘로 해요? 거의 대부분 자격증 시험 문제 보면 이렇게 해줘요. 물론 이제 이걸 한쪽에만 요것처럼 양쪽에 안 해주고 한쪽에만 해주는 이유는 이미 이 부분의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 정답 문제들을 많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쪽에만 표시를 해주죠 거의. 이쪽에 표시 안 해주고. 그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이미 이 문제를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렇죠?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만 표시할 때는 굳이 이제 요 끝에 있는 리브까지 이렇게 닫게 했는데 여기는 또 닫게 안 하고 뭘 해줘요? 여기 두께부터 확인할게요. 여긴 7이죠? 옵셋 3.5 해가지고 땅, 그 다음에 옵셋 10을 해주죠? 땅. 그 다음에 필렛 F, R, 3. 그 다음에 다중 M. 뭐 아까 노트림이었으니까 노트림이겠죠? 제가 중간에 바꾸질 않았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내고. 트림. 이렇게 필렛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중심선은 여기서 이렇게 잘리겠죠? 그다음에 LEN, DE, 2mm. 자, 삐져나오고 MA, 중심선 속성 복사해주고, 그 다음에 H,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싹 다 중심선 빼고 선택을 해서 그냥 가는 실선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는 지워주겠죠. 거의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는 이렇게 표현해놓고 왜 여기는 이렇게 표현? 이제 개념은 그래요. 이제 여기서 필렛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얘랑 여기 있는 리브랑 요 리브랑 만나서 요 필렛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다 표현해줬으니까 여기서 굳이 또 표현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뿐만 아니라 둘 다 이걸로 해줘도 돼요. 둘 다 이렇게 짧게 해도 그거 가지고 감점하면 감점한 놈이 미친 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서점에서 파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정답이 무조건 그것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렇게 학습하는 게 제일 안 좋아. 그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여러 가지 답의 방법 중에 일부, 딱 한 가지 샘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샘플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강사가 주장하는 것도 그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 샘플이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회사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기구를 그려도 설계자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똑같은 기능을 하고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부품을 갖다 줘도 설계자마다 다 다르게 난다고. 왜냐면 설계라는 건 결국 주관이 반영이 돼요. 개인적인 주관. 그리고 똑같은 부품을 여러 밑에 직원들한테 야, 너도 다 이거 부품도 쳐봐 하면은 다 다르게 나와요. 각자 갖고 있는 주관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에 갈 때 여러분들만의 설계의 주관을 어느 정도는 갖춰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도의 주관을. 난 제도할 때 이런 포맷으로 하는 거야. 그거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상사랑 좀 안 맞으면 이제 상사랑 얘기를 해가면서 조율이 되면서 또 상사랑 내 스타일이랑 융합이 돼가지고 또 다른 스타일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내 스타일이 확정이 돼가는 거예요. 확정이 돼가는 건데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요거는 꼭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렇게 단면 치지 말고 그냥 숨은 손에 우리 치수 기입하자. 이 정도는. 야, 왜 이 숨은선 없애려고 했던 단면 기술인데 이 요새는 숨은선 그리는 거 부담되지 않지 않냐. 왜 굳이 숨은선이 없어야 돼요, 도면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위치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저 혼자 떠들고 있으니 거의 대부분 저를 뺀 나머지 강사님들은 그냥 아무런 여과 없이 저 단면 쳐야지? 그게 제도법이야?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설명할 때 단면도를 치는 이유를 단면의 형상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숨어있는 부분의 형상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단면을 쳤던 이유가 과연 그거냐 이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런 회전 단면도 도시나 그런 것들은 단면의 형상을 다른 데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개념이 맞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개념이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회전 단면 표시도 얘 표시 안 해주면 과연 여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이해를 못 하느냐. 굳이 쟤를 표시해 줄 필요가 있느냐. 라는 문제가 존재를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저기다 굳이 회전 단면 도시를 해줄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없는데 왜? 꼭 관습적으로 저렇게 하느냐. 네,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 회전 단면 도시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도 있다. 이렇게 파단에서 하는 형태도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암이라는 건 요런 것들. 그렇죠? 바퀴의 암이라는 건 이제 요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림이라는 건 이제 요런 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적으로 이제 V벨트 풀리에 요 단면의 형상. 단면의 형상. 요 V자 있는 요 단면의 형상도 림이라고 부릅니다. 얘도 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에도 표현해 주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는 그냥 우측면도 그리시는 게 낫고요. 이런 경우다. 우측면도에다가 표현할 수 없는 경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회전도시 단면도 그다음 줄여서 이제 회전 단면도를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 어떤 걸 표현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설계 기준을 여러분들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저 선생님 좀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 거는 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도 거의 1시간 떠들었네요. 이게 과연 이것도 영상 2개로 나눠야 되나? 어쨌든 새로운 편집 프로그램의 이제 성능을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